오늘은 유튜브 채널 봉현이 형, 그리고 책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의 저자이신 봉현이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현이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달님. 예, 다시 한번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한인 봉현이 형입니다. 저는 국내 모 기업 마케팅 부서 9년차 직장인이고요.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취미로는 블로그랑 유튜브 봉현이 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그 제가 사내에서 메타버스 프로젝트에서 뭐 블록체인이랑 디지털 자산 뭐 적용하는 거 사업 계획 검토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굉장히 잘 나가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그 정도 아닙니다. 월급날 주식도 사시고 또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사시고 네, 맞습니다. 맞으신가요? 요즘 네. 투자 근황 한번 들려주시죠. 제 최근 투자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어쨌든 우량자산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매도 없이 꾸준하게 매수만 하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주식 자산이 한 50%, 그다음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게 한 50% 음.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 비트코인이 50%세요?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와, 많이 올라가지고, 네. 네, 그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이제 옹달 책방 여기 출연해가지고 비트코인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음.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금 11월, 10월, 11월, 12월, 1월 뭐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 최저점이 2,1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계속해서 매수했고 와, 지난주까지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와, 그때, 지금은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네. 와, 그때 어떻게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요? 이렇게 용기가 나셨어요? 기본적으로 저 비트코인 그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 생각했고 어, 오히려 대내외 환경은 오히려 펀더멘털은 더 튼튼해지고 있는데 음, 가격만 떨어지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힘들긴 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긴 했는데 계속 어, 공부하면서 이 가치를 조금 더 보려고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좀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책을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네.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블로그에다가는 계속 공유 드리긴 했는데 어, 출판사랑 계약해가지고 어, 원고를 쓰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업 작가가 아니라 그 음,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음. 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좀 계속 밀리는 상황입니다. 아, 네. 조금 더 빨리 써주세요. 네네. 그래도 제가 그 네. 비트코인에 대한 뭐 투자 아이디어나 또 제가 공부한 내용들, 매수한 기록들은 뭐 블로그 통해서 꾸준히 이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음. 좀 책 나오기 전까지는 제 블로그 이렇게 방문하시면 제가 어떤 거 매수하고 있는지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블로그 주소도 그 댓글, 처음 댓글에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급하게 봉현이 형님께 출연을 요청드린 이유가 이 네네네. 비트코인 급등한 이유,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거든요. 예, 예, 예. 최근에 비트코인이 정말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2천만 원 초반대까지 올해 초에 내려왔다가 음, 오늘 조금 전 기준으로 한 3,600만 원까지 지금 원화 기준으로 올라왔거든요. 와, 엄청 많이 올랐네요. 저 이제 연초에 2,100만 원이었던 거 생각해 보면 거의 연 저점 대비해서는 한 70%, 한 3개월 와, 만에 상승한 거죠. 그렇구나. 네네네,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급등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일단 그냥 진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기존 이제 은행 시스템과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 급격하게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다시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뭐 FTX라든지 그전에 실버 게이트라든지 관련된 여러 회사들이 이미 파산을 했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곳이 파산을 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보시면 실리콘밸리에 이제 스타트업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이 많이 됐잖아요.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들이 현금이 넘치니까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다 예금을 한 거예요. 어,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 예금이 들어왔을 때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10년 채권에 되게 많이 구매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렇게 구매를 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시중에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채권이 시중에 금리가 오르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부족에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은행에서 계속해서 예금을 추금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부족해지고 현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시장에. 어, 내가 이 채권을 100원에 샀는데 현재 시장 가격이 80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하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SNS로 확산이 갑자기 되면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이 은행이 불과 33시간, 한 이틀 만에 갑자기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 아, 이게 코로나 유동성 자금에서 시작을 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그 음,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 코로나 때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그 돈이 이제 그 회사들로,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로 왕창 들어갔고, 그 왕창 들어간 돈이 실리콘밸리 뱅크로 들어갔고,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걸 가지고 미국 채권을 샀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채권을 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그 스타트업들의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예금을 출금하는 게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싼값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SVB라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고 어제는 또 여기에 모 회사도 파산을 했고 또 이거랑 비슷한 중소형 규모의 은행들이 지금 다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음. 아마 들어보신 한국 분들 잘 모르시고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여기도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져 있고 뭐 뉴욕에는 시그니처 은행도 지금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 회사인 이 SVB 파이낸셜도 오늘인가 어젠가 파산 뭐 신청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 게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권 있잖아요. 그 채권을 시장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이 80인데 액면가 100을 기준으로 너네 부족한 만큼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부는 구제금융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음, 결국엔 살펴보면 이건 결국엔 또 구제금융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부가 시장을 개입한 거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에다가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이 채권과 은행에 대한 신뢰까지 하락하고 음, 여기에다가 이제 또 리세션에 대한 두려움까지 좀 더해지면서 지금 자금들이, 시중 자금들이 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네네네. 보통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 네네.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그래서, 올랐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네.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는 게 이게 비트코인이 초고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우선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6개월 기준으로 금 ETF가 지금 한 18% 정도 올랐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연 와, 저점 대비해서는 70%지만 이 같은 6개월 기준으로는 한 42%가 올랐거든요. 야,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여전히 그 위험한 자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이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은 음, 사실은 이 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음, 원래 이 비트코인이 08년도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전후로 해가지고 뭐 백서가 배포되고 시중에 뭐 09년도에 처음으로 채굴이 되면서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정부가 이제 어떤 기업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구제금융,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해결을 함으로 인해서 그 우리 납세자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제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부 부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전 국민이 다 같이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가지고, 아, 그러면 정부도 통제할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무제한적으로 양이 늘어날 수 없는 희소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처음에 개발자는 화폐로 개발을 했지만 이 희소성이라는 특성 자체가 좀 금과 유사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다. 뭐 음, 그 온라인상에서 그 희소성을 구현해낸 뭐 가치 있는 뭐 금이다 뭐 이런 식의 내러티브로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금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금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희소성 측면에서도 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류 사회에서 이 가치를 갖는 물건의 가장 큰 특성은 희소성이거든요. 네. 광어회가 옛날에는 이게 저도 얘기를 들은 건데 광어회가 예전에 양식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고급 횟감이었대요. 아, 근데 이제 양식에 성공하면서부터 대중화가 되고 양이 늘어나서 희소성이 없어지면서 이제 정말 이제 저렴한 횟감이 된 거잖아요. 음, 인류 사회에서 원래 모든 가치는 다 희소성에 이제 기원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고 또 뭐 운반성이라든지 가분성이라든지 아니면 위변조를 검증하는 그런 성격에 있어서도 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 디지털 골드로서 이렇게 기존의 안전자산인 금보다 더 나은 자산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최근에 금보다도 더 나은 비트코인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금보다 더 나은 장점들이 존재하는 거고, 네네. 또 전통적인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런 금융 시스템의 뭐 불안전성이라고 할까? 네네네. 그리고 막 화폐를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맞습니다. 시동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반감? 이제 그런 것에 반작용으로 어떻게 비트코인에 좀 이렇게 관심이 몰린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 때는 뭔가 나스닥 기술주 같은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 와서야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아,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네네.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 본연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다, 깨달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기존에는 아, 뭔가 좀 투기성 자산으로 인식이 많이 됐었고 어, 그러면서 투기 자본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 이게 이 뭔가 사람들이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가격에만 집중해서 오르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와, 이제 와서야 이제 비트코인의 본연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봉현이 형님은 그, 그 시그니처 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네네네. 그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맞아요. 일시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 건가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 뭐 어떤 시장에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락은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저는 희소성 측면에서 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옛날에는 뭐 금광을 이제 탐사하는 기술이 좀 부족했어가지고 금이 굉장히 한정적인 자산이라고 인식이 됐는데 뭐 최근 보면 뭐 우간다 어디에서도 기존에 채굴했던 양만큼의 금광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일본 어디 해저에도 금강이 널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금도 더 이상은 희소한 자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 수학적으로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어서 금보다도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희소한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봉현이 형님은 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 모든 거를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네네네. 공부하시고 또 네. 경험하시고 그래서 매월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으셨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가격이 변동하는 건 제가 맞출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이 본연의 가치가 뭐가 있을까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고 이 어, 본질에는 희소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트코인이 그 희소성을 가장 잘 구현해낸 오늘날의 자산이라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네. 꾸준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와, 진짜 2,100만 원 그때, 와, 그때도 계속 매수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네네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엄청 힘들었어요. 저 대출, 원래 그때 대출을 좀 있는 걸 갚을까 했는데 어,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우량 자산이든 자산은 남들이 안 살 때 사야지 항상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코로나 때도 남들이 다 던질 때 제가 뭐 기술주랑 배터리 관련 종목들 사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우량 자산들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돌아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계속 꾸역꾸역 매수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아까 보여주실 때
네, 최근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40 몇 프로 오르고 최저점 대비에는 거의 6, 70%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모았는데 이렇게 또 오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네네네. 근데 또 제가 그 웅달 책방에 비트코인 컨텐츠를 이렇게 올리면 네, 작년 뭐 11월, 10월, 뭐 12월 이때 네. 정말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몰랐죠. 네. 뭐 비트코인 또 사기 뭐 낚지 말라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댓글 밑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어떤 거. 아, 이 댓글을 보니까 네. 이제 인간 지표가 사야겠다. 나왔다. 사야겠다. 맞아요, 맞아요. 매수해야 된다. 저도 작년 12월에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 나갔을 때가 딱 비트코인 한 2,200만 원 정도 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나가셨어요? 네, 그때 나가서, 이거 어, 그래도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안 좋지만 잘 끌고 보면 난 좋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어, 사실 그때도 악플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저도. 악플 달렸어요. 네네. 예. 근데 이게 물론 3월 뭐 단기라고 하면은 되게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네네네.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네. 그러면요, 봉현이 형님, 이제 네.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네네. 그때 또 뭐 금리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현업에서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거는 절대 뭐 투자 권유 이런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거 지금 인터뷰 이거 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페드워치 찾아보니까 기준금리 동결을 이제 32% 정도로 보고 있고 어, 25bp 인상이 한 6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 뭐 화요일 수요일 가봐야지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슈들이 생기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25bp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이미 4.5 기준의 금리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데 음, 이보다 금리를 더 올리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다른 산업으로도 당연히 이제 연쇄 파산이 번지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금처럼 은행업은 살려줬는데 뭐 다른 보험이나 뭐 증권이나 뭐 건설이나 살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또 이제 구제금융의 형태를 또 이제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그게 또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음, 유동성이 증가하다 보면 다시 희소한 자산인 뭐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좀 자산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사고 있고요. 뭐 반대로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뭐 반대로 금리가 만약에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고 동시에 경기가 이 정도로 어렵나?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이제 들어서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금리가 음, 동결되나 인상되나 뭐 그 시점에 뭐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음. 장기적으로는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내년 2023년 4월 정도에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슈가 있거든요. 어, 그때 되면 더 희소해질 거고, 한 1년 정도 뒤면 지금보다는 금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낮아져 있을 텐데, 그럼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해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감기가 그 한 2023년 말 정도인가요? 2024년 4월이요. 2024년 4월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반감기 패턴을 적용하면 네네네. 그게 물론 조금 틀어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세 번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고, 다음 반감기가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2024년 4에서 5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또 진짜, 급등 대세 상승장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네요. 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희소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음, 신규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만약에 수요만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음, 가장 희소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인 형님, 만약에요, 네, 이 0.25bp FOMC에서 올리고, 봉현이 형님이 좀 우려하시는 대로, 네, 만약에 이 금리
4.5에서도 힘들었는데 네네네. 4.75가 되면은 이제 많은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이 파산한다고 했을 때 네네네. 그걸 가정으로 한다면 이제 또 페드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니까 또 돈을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어, 좋은 가격 상승 신호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기존에 만약에 그런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사실 다 현금을 찾잖아요. 음, 아니면 채권을 사거나. 근데 지금 최근에 은행에 대한 그 리스크도 이제 아니 은행에 대한 지금 신뢰가 많이 깨졌고 그 채권에 음, 대한 신뢰도 깨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이상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갈 수도 없고 경기가 침체 상황인데 그 네, 안전자산을 찾을 거고 그게 그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한 게 금이었는데 그 금보다 조금 더 희소하고 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어떤 특성을 가진 자산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쭉 들으면서 네네. 되게 특히 더 많이 와닿았던 게 최근에 저도 CNN 뉴스를 봤는데 네. CNN에서 최근 비트코인 그 상승 이유를 전통적인 금융권에서의 그 약점,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돈의 흐름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봉현이 형님, 혹시 그 비트코인 투자로 좀 유명한 돈나무 언니, 네네네. 그분은 뭐 막 2030년에 막 10몇 억 간다고 하고요, 1비트코인이. 네네네. 그, 팀 드레이퍼라는 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보니까 모든 기업이 한 두 달치 월급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꼭 가지고 있어라. 네네네. 그리고 그분도 한 3년, 4년 만에 막 5, 6억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미래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저 사실 그 전문가분들이 뭐 몇 년 뒤에 몇 억이 될 거다, 뭐 10억이 될 거다, 뭐 3년 뒤에 5억이 될 거다. 사실 뭐 그 부분, 그러니까 저도 인상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최소한의 값이라고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기준으로 뭐 대략 한 600조 좀 넘는 자산이 됐거든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뭐 한 20배 정도 되는 규모의 자산이에요. 지금 금이 총 13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금의 뭐 반도체나 뭐 귀금속 수요나 이런 게 뭐 한 3 트릴리언 달러라고 치면 한 10 트릴리언 달러가 뭐 이 안전자산이랑 그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20배 정도가 오르면 딱 금이랑 똑같아지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지금 겨우 10년이 넘었지만 기존에 있던 금보다 더 나은 성질들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금의 어떤 자산 가치보다 낮아야 될 이유는 없을 거라 와, 생각하고요. 그 네. 가치가 뭐 지금보다 20배니까 뭐 적어도 6억이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금의 시가총액의 대략 5%를 차지하는데 10년이 네. 걸렸는데 나머지 95%를 따라가는 데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왜냐면 지금 SNS가 지금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그 정보나 지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은 느리게 공유되고 이걸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천천히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가지고 한 5% 정도 따라잡았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나머지 95%를 따라가는 데는 뭐 충분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산이잖아요. 이걸 더 잘게 쪼갤 수도 있고 위변조로부터 조금 더 검증하기 수월하고 그리고 전송하기도 운반하기도 훨씬 편하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실물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머릿속에 암호키만 입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인 뭐 대략 10 트릴리언 달러를 따라가는 데는 뭐 저도 한 10년 정도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보다 더 뛰어난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로만 봤을 때는 뭐 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 뭐 웅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 자체로서의 가치도 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어, 그 후에 그런 것까지 더 부각이 됐을 때는 당연히 금의 시가총액은 뛰어넘을 거라 생각하고 그 시간이나 기간이 뭐 한 미시적인 개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죽기 전에는 그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봉현이 형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좀 비트코인만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주식이랑 비트코인 한 5대5 정도 비중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저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각국 정부가 계속해서 큰 정부가 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그때 조금 더 필요한 자산으로서 그 탈중앙화된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이 전통적인 자산들보다는 신생 자산인 비트코인이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더 많이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 봉현이 형님 만약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요. 4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계속 사실 거예요? 매월? 저 그전에 저기 뭐지?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한 제일 높았을 때가 8천만 원이었나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한 가격이 지금의 뭐 20배면 한 6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8천만 원일 때 사도 크게 무리가 없지 와, 않을까요? 야, 그렇군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월급 들어오면 고정적으로 사고 좀 힘들지만 본능을 거슬러 가지고 남들이 안 사고 가격이 많이 빠져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더 많이 사는 편이어가지고 예, 아마 가격이 오르면 뭐 매수하는 금액 자체를 조금 줄이진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오르는 기본적, 추세보다 떨어질 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적립식 매수를 지키되, 원칙적으로는 지키되, 가격이 오를 때는 조금 상황을 보면서 유도리를 좀 발휘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봉현님이 혹시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최근에 저기 뭐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진 것도 그렇고 실제로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생활하기 되게 팍팍해졌다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어, 또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뭐 좀 다들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뭐 좀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 모두 뭐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뭐 잘 참고 지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그 현실을 조금 이렇게 돌보시면서 투자도 같이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봉현이 형, 그리고 책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의 저자이신 봉현이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아,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